문학으로 만나는 삶의 이야기들이 잔잔한 감동으로 찾아가는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김은자 시인입니다.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지난주는 뉴욕 일원에 눈이 내렸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이번 겨울에는 눈이 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기도 했었는데요. 눈이 내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요? 세상을 하얗게 덮여주는 나무도 집도 이불을 덮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설레이고 세상이 온통 아름답게 보이면서 첫사랑을 생각하고 옛 친구를 그리워하고 그러신지요? 아니면 혹시 아이고 왜 눈이 이렇게 내려, 눈 치우려면 또 한참이겠네, 길은 또 왜 이렇게 질퍽거리는 거야 하시는지요? 하나는 사느라고 잊어버린 자신을 눈을 보면서 찾아보는 모습이고요. 왜 이렇게 눈이 내리는 거야, 치우는 것도 힘들겠네 하는 모습은 현실을 사는 우리들의 어쩔 수 없는 모습이겠죠.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이상과 현실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1월도 벌써 중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 다짐들 다 잘 진행하고 있으신죠? 1월에는 보통 눈이 많이 내립니다. 그래서일까요? 어떤 이들은 1월이 가장 깨끗한 달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시작으로 꿈을 꾸고 또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기대하는 마음도 큰 달이 1월입니다. 반면에 원하는 한 해를 만들려면 1월부터 길을 잘 들여야 하는 달이기도 하죠. 그만큼 인내하고 또 그만큼 노력해야 한 해가 곱게 뻗은 나무처럼 진행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1월에 여러분들과 행복한 문학으로 함께합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입니다. 문학을 통해서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게 되는 것, 또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 그것들도 좋지만 문학을 통해서 심미적인 아름다움을 느끼는 일, 눈 내리는 일처럼 심미적인 아름다움을 느끼는 일 또한 큰 것 같습니다. 행복, 슬픔, 감동, 그런 정서를 통해서 아름다움에 대한 미적 가치를 느끼는 것, 어떻게 보면요, 그것이 바로 문학이 본질이기도 하죠. 오늘도 문학을 통해서 눈처럼 아름다운 세계 속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지난 2주는 쏟아져 나오는 신춘문예 당선작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신춘문예 작품은 아니고요, 함께 공감하면 좋겠다 싶어서 골라본 수필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살면서 1+1은 2라는 공식이 언제나 성립이 되시나요? 그런 1+1은 2다라는 공식이 성립되지 않을 때가 저는 더 많던데요. 수학으로 정답을 찾을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은 참 고난이도의 지혜를 요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하면서 살아야 아름답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대한민국의 최고령 수필가면서 철학자이면서 연세대학교의 명예교수이신 분입니다. 103세의 나이에도 바른 삶과 사유 또 건강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분이십니다. 김형석 교수의 수필입니다. 제목은 수학이 모르는 지혜. 재미있는 우화가 있다. 옛날 아라비아의 어떤 상인이 임종을 맡게 되었다. 그는 자기 앞에 세 아들을 불러 앉혔다. 그리고는 내가 너희들에게 남겨줄 유산이라고는 17필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 고장의 습관에 따라서 똑같이 나누어줄 수는 없으니까 맏아들 너는 17마리의 반을, 둘째 아들 너는 3분의 1을, 그리고 막내 아들 너는 전체의 9분의 1을 갖도록 해라. 라고 유언을 했다. 얼마 후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다. 재산을 나누어 가져야 할 삼형제 간에는 오랜 싸움이 계속되었으나 해결을 얻을 길이 없었다. 맏아들은 17의 반으로 9마리를 주장했다. 그러나 동생들은 9마리는 2분의 1이 넘으니까 줄 수 없다는 것이다. 8마리 반이 되지만 반마리는 처리할 수가 없는 때문이다. 둘째 아들은 6마리를 가져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다. 그러나 형과 동생은 5마리밖에 줄 수가 없다는 것이다. 막내 아들은 2마리를 가져야겠다고 욕심을 부렸다. 그러나 형들은 2마리는 9분의 1이 넘으므로 우리들만 손해를 볼 수 없다는 고집이다. 싸움은 여러 날 계속되었지만 누구도 만족스러운 해결을 내릴 수가 없었다. 어떤 날 이들의 집 앞을 지나가던 한 목사가 있었다. 세 아들은 그 목사에게 아버지의 유산 문제를 해결지어 주도록 청을 드렸다. 누구도 만족할 만한 결론을 얻을 수 없었던 때문이다.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목사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내가 타고 온 말 한 마리를 내가 당신들에게 드리겠소. 그러면 18마리가 될 것입니다. 맏형은 그 2분의 1인 9마리를 가지시오. 둘째는 그 3분의 1에 해당하는 6마리를 가지시오. 그리고 당신 동생은 9분의 1에 해당하는 2마리를 차지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당신네
세 사람은 모두가 아버지의 약속된 유산보다도 많은 것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세 아들은 모두 만족해 했다. 목사가 얘기해 준 대로 자기들에게 돌아온 말들을 찾아 가졌다. 일을 끝낸 목사는 그러면 나는 다시 길을 떠나야 하겠습니다. 는 인사를 하고 도보로 대문 앞을 나섰다. 바로 그때였다. 한 아들이 뒤따라 나오면서 목사님, 말을 타고 오셨다가 어떻게 이 사막길을 걸어가실 수 있습니까? 외양간에 가보니까 아직도 한 마리가 남아있습니다. 우리들이 차지할 것은 다 차지했는데도 한 마리가 남아있으니 이 말을 타고 가십시오. 라고 말했다. 목사는 그렇습니까? 나에게 한 마리를 다시 주신다면 타고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말을 탔다. 타고 보니 그것은 조금 전 타고 왔던 바로 그 말이었다. 아들들은 목사에게 감사를 드렸다. 그리고 목사는 아까와 같이 자기 말을 타고 갔다. 생각해보면 세 아들은 어리석기 그지없는 젊은이들이었다. 목사가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언제까지라도 싸우다가 무슨 결과를 가져왔을지 모른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그 세 아들만이 아니다. 오늘의 우리들 모두가 꼭 같은 생활을 해가고 있지 않은가. 나라를 사랑한다는 정치가들이 정당 싸움과 감투 싸움을 하는 꼴도 비슷하고 경제사회에서 이권을 다투는 사람들의 심정들도 거의 마찬가지이다. 삼형제의 싸움 때문에 선조들의 뜻을 버리고 집안이 망해 가듯이 오늘 우리들은 선조들의 정신적 유산을 짓밟고 불행을 찾아 달리고 있다. 왜 그런가? 한 가지 마음의 결핍 때문이다. 남의 것을 빼앗기보다 이웃에게 주려고 하는 사랑의 결핍이다.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한다. 빼앗으려 하는 사람들은 둘 다 잃어버리지만 주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가 잘 살게 된다는 원칙을. 여기 두 사람의 장사꾼이 있다 하자. 갑은 어떻게 하면 싸고 질긴 물건을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물건을 생산하며 판다고 하자. 이에 반하여 을은 좀 나쁜 물건이지만 속여서 이득을 얻을 수 없을까 하는 생각으로 기업을 운영한다면 5년, 10년 후에는 어떤 결과의 차이가 나타날까? 갑과 같은 실업인이 많은 사회와 을과 같은 실업인이 많은 사회는 장차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 과거에 우리는 지나치게 많은 것을 빼앗아 가지려고 애써 왔다. 이웃들로부터 가장 많은 것을 찾아 누리는 사람이
그만큼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좋은 사회는 어떻게 하면 많은 것을 이웃과 더불어 소유하며 한 가지로 즐길 수 있는가를 모색해 왔다. 오늘 우리는 그만큼 못 살고 있으며 그들은 그만큼 잘 살고 있다. 우리는 수학으로는 풀리지 않는 이러한 진리를 실천해야 한다. 목사가 한 마리의 말을 싸우는 아들들에게 주었듯이 우리들도 무엇인가를 줄 아는 모범을 보여 주어야 하겠다. 자신에게도 손해가 없으며 이웃에게도 착한 무엇을 남겨줄 수 있는 삶의 자세와 바탕을 만들어 주어야 하겠다. 문제는 누가 먼저 그 뜻을 보여주는가에 달려 있다. 울림을 주는 스필입니다. 그러게요. 욕심이 문제입니다.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생전에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말 17피를 똑같이 나눠주지 않고 가다들은 7마리도 아니고 7마리 반을, 둘째 아들에게는 정확히 몇 마리가 아닌 3분의 2를, 막내 아들에게는 전체의 9분의 1을 준 데는 나름 깊은 이유가 있었는데 말입니다. 우리들이 보기에는 아리까리한 분배인데요.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고 자기가 소유하려고 하는 자식들의 어리석은 욕심으로 말 반마리의 고기를 더 얻는다고 해도 큰 것을 그들은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 일들이 살면서 비일비재합니다. 삼형제 간의 유산 분배 과정과 똑같지는 않지만요. 단순하고 이기적이기 짝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말 반마리 더 얻으면 뭐합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형제 간의 우애는 물 건너가고 그로 인해서 후회와 슬픔은 또 얼마나 큰가요? 눈앞의 이익에 급급한 나머지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교훈이 담긴 수필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렇잖아요. 작은 것을 얻으려고 정작 큰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삶 속에서 많이 범하게 됩니다. 이 수필에서도 아버지가 원한 형제 간의 우애에 대해서 자식들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자신들의 이익에 급급한 나머지 말입니다. 조금 더 따뜻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인 이익보다는 사랑과 이해를 귀하게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수필에서 말하고 있는 또 하나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둘 다 잃어버리지만 양보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잘 살게 된다는 원칙입니다. 그럼 또 이런 의문에 직면하게 되죠. 현실 사회에서 과연 주려고 애쓰는 사람이, 빼앗기는 사람이 잘 살까 하는 의문이요. 맞습니다. 현대시대는 착한 사람이 잘 사는 사회라고는 말하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말 한 마리를 덜 갖고 형제 간의 우애를 택하는 것, 그것이 지혜롭고 바람직한 일이다
라는 겁니다. 그 사실은 누구나 동감할 거예요. 근데 말이에요. 제목이 수학이 모르는 지혜잖아요. 수학으로 풀리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나고 보면요. 그런 것들이 진리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소개해드린 김영석 교수의 수필 수학을 모르는 지혜는 많은 가르침을 주면서도 우리 스스로 돌아볼 시간을 주는 것 같습니다. 현대사회는 사랑의 결핍시대입니다. 그런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들춰내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학이 다가 아니야. 숫자 계산보다 나누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해주는 것 같네요. 이 글을 쓴 김형석 수필가는요. 거의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올해로 104세가 되셨습니다. 김형석 교수는요. 수필가면서 철학가면서 대학 교수입니다. 1920년 평안북도 운산군에서 출생했어요. 평양 만경대 일대인 평남 대동군 고평면 송산리에서 성장했고요. 숭실고보에서 윤동주와 함께 도산 안창호에게서 사사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교에서 철학과 연구 교수를 했고요. 하버드 대학교 철학과 교환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 위치한 오스틴 대학교에서 철학과 객원 교수 등으로 출강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서양 철학자 1세대로 불리는 원로 철학자이면서 대학 교수입니다. 현재는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문학적으로 살펴볼 필요도 있겠죠. 김형석의 수필은요. 기독교적 실존주의를 배경으로 현대인들의 삶의 지표를 제시하면서 인간성에 기반을 둔 참 부드러우면서도 시적인 문장으로 많은 독자들에게 감명을 주는 그런 수필을 쓰는 수필가입니다. 수필집으로는 영혼과 사랑의 대화, 오늘을 사는 지혜, 현대인과 그 과제 등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104세가 되도록 건강하시면서 정신도 올바르고 판단과 지혜의 밸런스를 유지하시는지 참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분이시기도 해요. 본인의 말로는 규칙적인 식사, 또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절제와 노력을 삶의 철학으로 살아온 것이 이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이에 시간이 다 찼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수학적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것들 많이 있죠? 오늘 소개해드린 김영석 교수의 이 글이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을 주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문학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진행의 김은자였습니다.